자원을 다 때려박고 치료를 하면 우린 다 죽어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응급실에서 입원이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8시부로 제 인생의 상주 당직은 끝났어요. 상주 당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을 떠나지 않으면서 당직하고 있는 거, 그런 당직인데, 보통 이제 상주 당직이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때 하는 게 이제 상주 당직이고요. 과마다 좀 특수성이 있는데 사실 병원에 꼭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과들이 있어요. 뭐 특정 과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저도 잘 모르는 과라서 제 이미지상은,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 당직이다 치면은 이 피부과 당직 의사가 병원에 보통 이제 상주 당직은 상주하긴 하는데 몇 분을 다투고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병동에 입원 환자가 있다고 해도 정말 초응급을 다투는 상황은 보통 이제 CPR 같은 상황인데, 병동에서 이제 보통 주말이나 당직 시간에 CPR 당직은 따로 있거든요. CPR 팀이. 저는 이제 내과 수련을 했으니까 인턴에 이제 당연히 상주 당직이고, 전공의를 할 때는 내과 전공에는 이제 CPR 팀이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병원은 뭐 CPR 팀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이제 내과 전공의들이 다 CPR 팀이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당연히 상주해야 됩니다. CPR 방송 울리면 그냥 당직일 땐 뛰어가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전공의 수련 마치고 이제 전임의를 했는데, 전임의도 사실상 이제 상주 당직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주 당직인지 온콜 당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상주해야 되는 당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련했던 과의 특성상 이제 그냥 거의 초응급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타과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초응급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응급실은 응급의학과에서 보통 보니까 제가 막 뭐 1분, 2분 내로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초응급 콜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뭔가 도착을 해야 되고, 병원에서 뭐 CPR 상황이 생기면 제가 CPR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CPR 팀이 따로 있는 병원이라서 제가 당직을 하더라도 뭐 CPR 방송이 날 때 꼭 가야 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파악을 하고 뭐 이제 팀을 호출할지 말지 결정하고 뭐 이런저런 시술 준비를 하면서 전후 사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서 한 5분 이내는 내가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5분 10분 이상의 거리는 떠날 수 없는 당직이었고요. 사실상 이제 상주 당직이었고, 그나마 이제 그게 되게 삶이 좋아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임이 당직하면서는 사실 당직 시간에 잠깐 뭐 국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나갔다 오는 정도는 됐는데, 응급 콜이 뜨면 바로 이제 정말 밥을 시켰는데 밥이 안 나왔어도 콜이 뜨면 계산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한 5분 10분 이상의 거리가 되는 곳에는 나가서 밥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상주 당직만 해오면서 살았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당직이었고, 이제 3월부터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상주 당직 개념은 아니고 이제 온콜 당직, 집에서 전화 받고 뭔가 이제 결정만 해주면 되는, 뭔가 이제 응급 시술이 필요하면 병원에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빠른 시간 안에 대충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거고요. 그게 뭐 5분 만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당직 생활 한 지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전임이 2년 해서 총 5년, 6년, 한 6년 정도는 병원에서 이제 상주 당직 생활을 해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응급실에서 입원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뭐 저보다 많은 분도 많겠지만, 저도 이제 뭐 내과 수련을 했으니까 내과가 이제 응급실이랑 아무래도 굉장히 응급실 일을 많이 하는 과고, 요즘에는 또 내과 전공의가 응급실 콜을 뭐 안 받거나 응급실을 안 보거나 그런 병원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글쎄 뭐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내과 전공의가 응급실 내과 콜 다이렉트로 다 받고, 주말 당직 쓰면 24시간 응급실 내과 콜을 24개를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감이 안 오겠지만 내과 콜 응급실 24개를 주말 24시간 동안 받으면 정말 한 10개만 받아도 정말 너무 힘든데 24개를 받는 기록적인 경우들도 있었죠. 저 때는 이제 연속 당직에 대한 개념도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정규 근무하고, 제가 자꾸 얘기가 새는데 저 때는 이제 사실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연속 근무 뭐 당직 쓰고 24시간 오프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던 시절이고 그런 거 없던 시절이고, 정규 근무하고 당직 서고 정규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사실상 정규 근무하고 당직 서고 정규 근무하고 남은 일 처리하다 밤늦게 퇴근하는 거, 요 정도는 기본이고요. 제가 당직표를 잘못 짜서 당당을 쓴 적도 있거든요. 정규 근무, 당직, 정규 근무. 당당 섰을 때는 진짜 죽을 뻔 했었는데, 그 사람이 역시 강하게 크는 게 좋은 게, 당당을 한번 서고 나서, 당당이라는 거 이제 당직입니다. 당직을 한번 쓰고 나니까 퐁당은 뭐 얼마든지 무한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때 생겼어. 퐁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직 서고 당직 안 서고, 당직 서고 당직 안 서고의 근무를 얘기합니다. 당직 서고 24시간 오프, 당직 서고 24시간 오프가 아니고요. 그런 거 저때 없었다니까요. 당직 서고 정규 근무, 당직 없이 당직 서고 정규 근무. 요런 거는 이제 무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체력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당직 서면 24시간 오프 이런 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오늘의 주제는 응급실에서 입원이 쉽지 않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응급실 근무를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주제는 응급실에서 입원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 근무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보호자분들도 같이 와 계시고, 왜 이렇게 입원이 안 되냐, 입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원의 벽은 참 높죠. 사실 응급실의 진입의 벽도 꽤 높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어제도 상주 당직을, 이제 마지막 상주 당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가성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생명은 돈이거든요. 생명은 돈이에요. 생명은 가성비입니다. 생명이야말로 가성비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명을 또 가성비라고 얘기하냐, 생명도 돈이라고 얘기하냐, 닥신 저거 진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생명이야말로 돈이고 생명이야말로 정말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기도 해요. 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치료하는데 100억이 든다고 하면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 못하죠. 실제로 우리는 가족의 어떤 진단과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돈을 생각을 못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는 어떤 의료 자원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입원을 하고, 시술을 진행하고, 어떤 건보 재정을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건보의 재정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건보의 돈이 실제 내 돈은 아니니까 누리는 입장에선 막 누리고 싶겠지만, 그 건보의 재정을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입장은, 입원을 한다고 치면 어떤 병실 사용료를 환자 부담금이 있지만, 실제로는 건보에서 많은 재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시술을 받고 뭐 CT를 찍고 MRI를 하고 검사하면 뭐 보험이 되면 환자 부담금은 얼마 정도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고 치면 산전특례가 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5%밖에 안 내지만 95%는 누군가 내주잖아요. 그 돈을 본인이 직접 내라고 하면 환자분들 결정이 사실은 바뀝니다. 고민이 더 많아지고. 왜? 돈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과 돈을 저울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고 검사를 내고 입원을 결정할 때, 입원이라는 게 이제 병실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건보 재정을 사실상 이제 많은 결정권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의사거든요. 의사도 사실 그 재정이 내 돈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잘못 사용하면 삭감되니까 내가 물어내야 되는데, 의사가 물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돈은 아니에요.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 제도가 꽤 좋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고, 사실 비싸진 않은 편에 속하잖아요. 의료의 질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사실 내가 되는 돈 별로 얼마 없고,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되는 돈 아니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의료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자원은 무한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생명은 돈이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응급하게 환자를 이송하려면 뭐 119 구급대원이 있어야 되고, 구급차도 사야 되고, 구급차도 뭐 에크모나 되게 중환들을 이송하려면 좋은 구급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급차 다 돈이죠.
돈이 없으면 구급차 못 사잖아요. 돈이 없으면 소방대원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소방대원들도 다 복지가 있고 돈이 있고 장비도 구입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 쉴 수 있는 관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돈인데 결국 건보 재정이 이제 좀 있으면 뭐 마이너스 된다 뭐 어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건보 재정은 자원이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원을 이제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의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사의 뭐 저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원을 다 때려박아서 치료를 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자원을 다 때려박고 치료를 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진료라는 거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거는 약간 선택과 집중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인 처치라는 건 사실 잘 한다는 건 끝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치료라는 게 의학적인 처치라는 게 사실 누구는 아주 좋은 병원에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금 뭐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약간 뭐 취약계층들이 가는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은 병원에 가서 뭐 이런저런 처치를 잘 못 받는 것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가난해서 뭐 진단은 했지만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비급여 진료가 많아서 뭐 등등 어떤 분은 심지어 엑스레이랑 피검사만 하고 뭐 가족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뭐 임종하시는 분이 있다 한들 그 정도의 진료가 어쨌든 평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진료가 이 지구상 전체에 비하면 그래도 거의 상위 10%잖아요.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사실 CT라는 기계 구경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엑스레이라는 거를 찍어본 적도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 피검사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지금 21세기 지구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체가 전체 이 지구상에서 거의 상위 10% 이상의 의학적 서비스를 받고 있고 물론 더 많은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이 무한하다면 모두에게 정말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어쨌든 자원은 제한돼 있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하면 자원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돈이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어떤 환자들을 입원시킬 때 저는 이제 권역에 해당되는 3차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거의 배후 진료가 많은 웬만한 치료는 다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치료 한국에서 가장 상급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병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입원장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저한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과에서 일을 하면서 이 과에 대한 입원 결정을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 거죠. 당직 쓰면 이분은 우리과 어느 교수님 앞으로 입원을 하겠습니다. 요걸 결정하고 이분은 입원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무슨 검사하고 한 달 뒤에 외래로 오게 해주세요. 이분은 입원은 필요 없겠고 추가적인 평가를 하는 게 큰 이득이 없겠습니다. 그냥 보호자분 교육해 주시고 연명계획서 작성해서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로 그냥 보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등등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의사가 감정에 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다 입원을 시키게 되겠죠. 이 사람도 살려야지. 이 사람도 살려야지. 이 사람도 안타까운데. 이 사람도 너무 불쌍해. 조금 더 잘해주고 싶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병원에 다 입원시키면 제가 의료 자원도 돈인데 병원의 병상도 돈이에요. 대학병원의 3차 병원에 그런 3차 병원의 특정 분과의 이런 병상, 침대도 자원이거든요. 중환자실 침대가 몇 개가 있고 준중환자실 침대가 몇 개가 있고 일반 병동 침대가 몇 개가 있고 이러면 그게 이제 운영하는 침대의 개수가 예를 들면 50개다 100개다 치면 이게 이제 한정된 자원이란 말이에요. 돈이나 똑같아요. 이 한정된 자원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꼭 살려야 될 사람을 꼭 살리기 위한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침대는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모든 의사 인력, 간호 인력, CT실 모든 인력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그 업무 양을 조절을 해야 돼요. 침대가 50개랑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의 침대를 꽉 채워서 돌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ICU로 치면 ICU 침대가 20개가 있다고 치면은 내과계 ICU 20개 침대를 완전 풀베드로 돌려서 모든 환자가 20명이 다 입원해 있어서 간호 인력, 의사 인력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다 살려야 되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중환자실도 상황에 따라서 꼭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될 이득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거기를 운영하면 20개 침대 중에 예를 들어 5개 비면 15개만 운영, 혹은 10개만 운영해서 10개의 침대가 빈다고 해도 그러면 그만큼 그 인력들이 체력을 아낄 수 있잖아요. 아낀 체력으로 정말 꼭 살려야 되는 그 선택된 10명의 환자들에게 더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초응급 환자가 중환자실에 또 들어왔을 때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하면서 그 모든 병원의 인력들이 열정을 다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꼭 살려야 되는 환자가 응급하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 의사도 간호사도 그 외에 많은 보조 인력들도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피로감에 쩔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자, 우리 힘을 내서 살려봅시다 하고 살리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꼭 살려야 되는 사람을 못 살릴 수 있으니까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내과 전공의를 할 때 내과 중환자실 담당하는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할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이다, 우리한테는 이제 워크다. 그래서 그 워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내드려야 될 분들은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에 많은 환자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더라도 솔직히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있고요. 이렇게 나이를 갖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으로 97세 노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내과계 중환자실에 와 있으면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돌아가셔도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젊고 건강한 20대, 30대, 40대인 사람이 뭔가 하나의 기저질환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입실한 거랑 거의 100세에 가까운 분이 이제 많이 기력 저하도 있고 사실 기대여명이 그리 남지 않은 분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답도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왜? 자원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CRRT 기계도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투석 기계도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운영하면 그게 다 돈이 드는데, 건보 재정에서 나가는데, 사실 이제 100세가 가까운 분에게 의료 자원이 임종 시기에 엄청나게 막대한 자원이 다 쏟아져 들어가는 게 과연 맞냐, 그게 그분에게도 정말 이득이냐, 이런 건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좀 케바케긴 한데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병상도 이걸 무조건 풀베드로 운영하는 게 효율인 것도 아니고, 그 인력은 중환이 왔을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입원하는 병상도 의사가 그냥 마구잡이로 입원을 시키면 그 고급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꼭 상급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처치들, 그런 특수 처치들이 꼭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분들은 선택적으로 입원을 시키게 되고, 이런 정도의 처치들은 굳이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2차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하고 가래 빼드리고 약물 처치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이뇨제 사용하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견서를 써서 보내드리면 그쪽 병원에서 이제 내과 전문의들이 알아서 충분히 처치할 수 있는 수준이고, 하다 안 되면 그때 다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도 의료의 자원인데 병원의 병상도 의료의 자원이에요. 병원의 병상도 의료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이런 병실들은 내가 돈을 내가 낸다는데 왜 입원을 못하게 해? 내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왜 내 맘대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거야? 환자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입원 병실은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이라고 해도 대학병원의 병실은 의료의 자원이고 그 자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는 효율적인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운용하기 위한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직을 서고 이제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병동에 제가 일하는 그 분과 병동에 입원하는 걸 이제 좀 막아내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분들을 입원하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입원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응급실에 환자분들이 오면 저는 이제 제가 응급의학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이제 탁과로 응급실에 내과 소속으로 응급실에 근무를 했지만 응급실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뭐 접수는 받았는데 침대도 안 줘. 침대라도 주면 좀 좋겠는데 막 그냥 되게 불편한 의자에서 막 12시간 넘게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게 되게 나쁜 것 같지만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제가 볼 땐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응급실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도날드도 의자를 일부러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맥도날드에 되게 누울 수 있는 의자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다 와서 몇 시간씩 있고 거기 눕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도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그분들이 아픈 게 정말 응급실에서 응급으로 봐야 되냐랑은 사실 다른 문제인데, 아프다고 오는 분들을 접수는 받지만 사실은 접수하는 순간 누군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 응급이다 싶은 분들을 이렇게 골라냅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 침대로 가세요.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들이 빨리 들어가게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 중환구역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중환이면 선택이 돼서 중환구역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선택돼서 중환구역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응급실의 병상도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은 접수만 하고 침대도 못 받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12시간, 24시간 대기하다 그냥 집에 가는 거죠. 막 욕하면서 뭐 이딴 병원이 다 있냐, 뭐 무슨 뭐 병원 응급실이 뭐 이렇게 운영이 되면 되냐라고 하지만 대학병원의 응급실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를 다투고 응급으로 지금 당장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분들,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분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중환구역으로 옮기고, 경증 환자들은 계속 밖에서 대기시키면서 사실은 스스로 돌아가게끔 집에 가게끔 응급실 베드 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이 체계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급실 접수가 어렵고 응급실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지금 저도 제가 아프다고 우기면 정말 그 유명한 빅5 병원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접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침대는 안 주겠죠. 때깔만 봐도 건강해 보이니까. 접수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12시간,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도 이 전체 이 지구상에서 보면 굉장히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물론 이런저런 요즘에 이제 응급실 이제 119 뺑뺑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실제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는 좀 할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나 등등등. 입원은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플 때 정말 상급병원에 그 특별한 처치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급하게 병원에 가서 입원할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의료진과 그 병원의 모든 인력이 일할 체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치료의 영역과 요양의 영역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어떤 환자분들을 만나면은 어떤 내과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치료한 상황이긴 한데 기력저하가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암 환자분들도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기력 저하들이 생기고, 이런 기력 저하들이 생기면 많은 내과적인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폐렴도 반복적으로 생기고, 요로 감염도 반복적으로 생기고, 몸에 혈전도 생기고, 출혈도 생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염 문제들이 생기고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낙상을 하면 뼈가 부러지고, 낙상에서 뼈 부러지면 훨씬 더 경과가 나빠지고, 뭐 욕창 생기고, 감염의 원인이 되고, 굉장히 이제 서글픈 일들인데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참 왜 이렇게 인생은 서글플까? 왜 살면서 슬픈 일들밖에 안 생길까? 결국 인간의 결말은 다 이런 것들인데, 참 나이가 든다,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서글픔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딴 얘기고, 기력 저하가 많이 생기면 그 기력 저하는 뭔가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기력 저하를 뭐 영양제를 맞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건 영양 부족인 건 영양제를 맞으면 좋아지겠지만, 이제 기력 자체가 떨어진 거는 근감소, sar코페니아가 생기고 프레일티, 기력 저하가 생긴 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이제 거의 노화의 영역인데, 이런 노화의 영역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노화, 노쇠, 프레일티, 사콜페니아가 있는 이런 분들은 내과적인 많은 질환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폐렴도 생기고, 요로 감염도 생기고, 이런저런 욕창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를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되냐? 안 돼요. 왜? 근본적인 프레일티, 노쇠와 sar코페니아, 근감소, 이런 퍼포먼스 감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력 저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보이는 이런 내과적인 질환들을 막 치료하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를 한 개 하면 두 개의 문제가 생겨. 항생제를 써서 폐렴 치료를 했더니 이제 혈구 감소증들이 생기더니 갑자기 무슨 출혈이 생긴데, 소화기내과 협진해서 내시경으로 클리핑을 하고 뭐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드디어 좋아졌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뭐야? 혈전이 생겨갖고 뭐 폐동맥 색전증이 생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계속 봤더니 갑자기 뭐 욕창이 생겨서 욕창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런 보호자분들이 뭐 병원에서 관리를 안 해서 욕창이 이렇게 커진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워있다고 욕창이 생기나요? 우리가 누워있다고 건강한 사람은 욕창이 생기지 않죠.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하니까. 근데 스스로 체위 변환을 못하면 욕창은 금방 생겨요. 감염의 원인이 되고, 보호자분들이 가끔 병원에서 관리 안 해줘서 욕창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보호자분이 집에서 아무리 정말 이제 러블리 패밀리가 가족의 마음으로 관리를 해줘도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욕창 관리 잘하기 어렵습니다. 다 두 손 두 발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은 생길만 한 분들이 생기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이 노쇠 세월의 흐름이거든요. 가는 세월을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치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정말 뭐 사정이 너무 딱하고, 뭐 정말 집으로도 가기 어려워 보이고, 뭐 아예 누워있고, 보호자도 이거 관리가 아예 힘들어 보이는 경우에는 보호자분들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 상태로 어떻게 가냐, 뭐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라고 하지만, 입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치료의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병원에 뭔가 좀 처치를 받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상급 병원에, 이제 큰 병원에 중한 수준의 이런 주요한 병상에 입원을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입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병원이 요양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정말 중환이 됐을 때 입원해야 되는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이런 데가 갑자기 아산요양병원, 삼성요양병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병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노쇠가 있고 기력 저하가 있고 뭔가 내과적인 질환이 반복되다 분명히 치료는 필요하지만, 사실상의 이제 요양의 영역인 분들은 선별을 해서 이제 요양병원 혹은 2차 병원 정도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못 하는 거죠. 상급 병상으로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스토리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는 편인데,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저도 이제 너무 안타깝고 이럴 때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뭐 저희 과에 입원할 상황은 좀 못 될 것 같고, 이런 병원은 굉장히 이제 중환들을 보는 권역 병원이라서 사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하기 힘들 것 같다. 뭐
다른 관련 내과에서 혹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뭐 솔직하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부터는 이제 치료의 영역보다 뭐 요양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 정도의 영역은 사실 뭐 이뇨제 맞고 항생제 쓰고 체위 변환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2차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쪽 병원에 갔을 때 경과가 나빠진다 한들 너무 후회할 필요 없다. 뭐 자식으로서 못 해드렸다고 큰 병원에 입원을 못했다고 후회하실 거 없다.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해온 차트를 보니까 자식으로서 정말 해드릴 만큼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해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교육을 잘 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면 또 되게 이해를 잘하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왜 하냐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뭐 저희 과에서 일하면서 어떤 환자분이 이제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 6시간 대기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제 중환자실 병상이 풀베드였고 다른 중환이 또 중환자실을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6시간 시술 후 6시간 경과 관찰을 못하고 한 2시간 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환자분이 뭐 굉장히 막 되게 서운해 하셨어요. 뭐 막 컴플레인까지는 아니고 좀 솔직히 좀 서운하다. 이 6시간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 하기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왜 최소한 절반도 아니고 2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나가야 되냐. 중환자실은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사는 중환자실 관리를 해야 되고 중증도 별로, 더 중환이 중환자실에 와야 되고 덜 중환은 뭐 나쁘게 되면 중환자실에 쫓겨나는 겁니다. 제가 내과 전공의 할 때는 중환자실 밴드가 뭐 20개인가 30개인가 있으면요, 응급실에서 새벽에 중환 입원하면 새벽 2시 3시에도 중환자실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재미삼아서 쫓겨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의 제일 경증은 새벽 2시 3시에도 더 중환이 오면 짐 싸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병원마다 병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환자실은 항상 여분 병상을 꼭 갖고 있어야 되죠. 더 중환이 오더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어쨌든 응급실도 진입이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대학병원도 입원이 자유롭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예상되는 반박에서. 뭐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진입도 못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얘기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거나 빼기는 사람은 입원이 잘 되지 않나요? 조금은 잘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대학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의사랑 아는 사이 빽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입원 근거가 안 되는, 적응증이 안 되는 사람이 뜬금없이 입원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병상이라면 그렇게 운영되진 않습니다. 단 입원이 조금은 빠를 수는 있죠.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입원이 빠른 것도 중환이면 빠르고, 느린 이유는 중환이 아니기 때문에 느립니다. 진짜 중환은 엄청 빨라요. VIP보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수가가 다 똑같이 묶이는 게 오히려 이런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VIP 병상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VIP들이 돈을 더 많이 내고 VIP들이 병원에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자들도 많잖아요. 부자들도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그 뭐냐 서울숲 아크로 이런데 뭐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반포 무슨 뭐 이렇게 뭐 아크로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100억짜리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유튜브에도 보면 뭐 돈 슈퍼카 타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병원에 VIP 병실에 입원해서 호텔 같은데 한 달에 병실비를 뭐 300만 원, 400만 원 내고, 그래서 병원에 많은 수익을 주고 똑같은 시술을 해도 VIP는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대우해주고 조금 더 빨리빨리 해줘서, 이러면 되게 반발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을 하는데 VIP 내시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VIP 내시경은 뭐 다른 사람은 내시경 10만 원 받는데 VIP 내시경은 뭐 한 150만 원 받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명한 분이 직접 해주고 설명도 조금 더 해주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뭐 VIP CT는 뭐 CT비도 한 3배 4배 받아가지고 판독을 뭐 조금 더 영상외과 선생님이 2명이 조금 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어서 차등화해서 부자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수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희가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와도 정말 아예 돈을 낼 수 없는 이제 뭐 수급자, 의료수급자라고 하죠. 수급. 뭐 그런 분들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사실상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치료를 받고 똑같은 어떤 보험급여 청구 체계 하에서 처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긴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내고 싶어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고 싶은 사람이 나는 돈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건희 입장에선 자기가 병원에 100억을 내든 1000억을 내든 상관없잖아요. 돈을 정말 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쪽으로 쭉쭉쭉 돈을 받아서 병원도 더 수익 창출을 하고 그 돈으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명치료 같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임종 시기에 왔을 때 적절하게 연명치료를 빠르게 중단해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사실 의료 자원도 많이 아낄 수 있죠. 그래서 보다 더 살려야 될 사람에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건보 재정이 부족하네 어떠네 하지만 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쓰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한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봐야 아껴봐야 뭐 감기 뭐 이런 데서 아껴봐야 그 돈도 아닌 거고, 사실 감기 경증 환자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 임종 직전에 사실상 그 치료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환자들의 완전 상급 치료, 중환자 치료들이 완전 고급 치료들의 자원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